한국의 구조적 사회적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조적 변화이고 사회적 변화다. 사회가 뭐냐? 사회라는 말처럼 굉장히 이렇게 넓게 쓰이는 용어가 없어요. 이게 사회란 말 자체가 동양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서양에서 발달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쓰기는 쓰는데 막상 물어보면 야 사회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렵죠. 사회는 온갖 군데 갖다 붙이면 사회가 됩니다. 국제사회 이래 되죠. 시민사회, 군대사회 사회는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데 그게 뭐니 하면은 실체가 잘 안 되고요. 그 마가렛 대처라는 사람이 그 인터뷰를 할 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책임이 있을 때마다 이 좌익들은 책임을 예컨대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한테 돌려야 될 텐데 사회에 돌립니다. 이 유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치가 이런 반문을 했어요. 사회가 어디 있느냐? 사회가 누구냐고? 사회라는 건 없다. 여기서는 인간과 가족과 국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라는 게 그렇게 모호한 개념이에요. 모호한 개념. 국제사회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 비무장한 빈 라덴을 죽였다고 해서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 세계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 같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세계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아니 그럼 세계가 입이 있느냐? 아니 세계가 입이 있어야 비난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세계가 뭐냐? 그건 가만보면 기자 당신 아니냐 당신. 자기가 비난하고 싶으면 세계란 말 끊임없이 세계가 비난하고 있다고 그러고 사회가 비난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사회가 아니고 구체적 실체로서의 사회다. 구체적 실체로서의 사회는 뭐냐 하면은 이 국가 기능이 미치지 않는 분야를 전체를 통틀어서 사회라고 하죠. 국가 기능. 공무원, 사회란 범위 안에서는 공무원이나 군대나 이런 것은 제외가 되죠. 그 나머지 민간 부분을 우리가 일단 사회라고 하죠. 이런 뜻입니다. 민간 부분이 사회라고 하죠. 이 사회,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는 동시에 국가에도 영향을 주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고 있다. 이제 5천만 돌파했는데 금년부터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가 된다. 고령화가 된다. 이런 얘기. 고령화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길거리 가보면은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거의 다 65세 이상이니까 고령화의 범주 안에 듭니다. 고령화 기준으로는 65세 인구가 얼마냐, 이상 인구가 얼마냐입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여러분들과 같은 머리 색깔을 가진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외롭지가 않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 과연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건 이 사람들은 누가 부양하느냐? 이분들은 그런 생산적인 분야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는 현상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는 많은 정치 변화를 초래합니다. 중동에서 민주화 혁명이 저렇게 불보듯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젊은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졌다. 그 젊은 사람들이 실업률이 많다. 그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일어났는데 한국에 지금 어떤 데로 이 수치를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1970년대에
1970년입니다. 1970년이면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3.1%밖에 안 됐습니다. 3.1%. 이건 뭐냐?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부양 대상 인구보다는 열심히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죠. 그 경제활동 인구를 보통 15살에서 64살 사이로 보는데 그때 아주 높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연령 구조가 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게 11%가 됐습니다. 11%는. 65세 인구가 11%입니다. 문제는 이 11%가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고령화를 가느냐. 2010년인데 10년 뒤만 어떻게 되냐. 2020년에 15.6%가 됩니다. 65세 이상입니다. 65세. 2040년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30년 뒤에는요.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32.5%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5세 인구가 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 다음 바로 그 뒤에 10년 뒤에 2050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건강하시니까 아마 2050년까지 살아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 되면 65세 이상이 얼마냐? 이거 하지 마십시오. 38%입니다. 38%. 이 추세로 가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반대입니다. 문제는 그럼 누가 생산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아직도 괜찮습니다. 이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그대로 72% 되는데 2040년에 가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57.2%로 줄고 2050년에 가면은 53%, 14살에서 64살밖에 안 된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고령화를 밟은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빨라요. 세계 4위로 갑니다. 그것은 우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의료 수준이 좋으니까 오래 산다는 것이죠. 오래 산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죠. 한국은 일본을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걸 뭘 자꾸 보니까 사회에 활력이 없다. 활력이 없다.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없고 과거에 패기가 있었던 그 일본의 전후 세대, 전중 세대, 전후 세대는 다 노령화가 되고 있다. 이 젊은 사람들 군대 안 가가지고 패기를 이러죠. 일본 사회에 패기가 없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소비를 안 해요. 돈 많아요.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적응은 많은데 소비를 잘 안 해요. 소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죠. 이걸 또 이념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여기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령화가 되면 보수화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86 세대가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보수화 됐거냐, 경제적 교육을 받은 세대가 보수화 됐거냐 하는 것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386 전교 세대가 나이가 들면은 보수층이나 기성세대도 좌경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현재 50세 이상 유권자가 우리나라가 약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의 유권자 중에서 20대, 30대, 40대가 2,400만이에요. 4천만 명 중에서 2,400만. 나머지 1,600만 명은 50세 이상입니다. 50세 이상. 바로 이 50세 이상이 보수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고 20, 30대, 40대가
왼쪽으로 가서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념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정교조 386 세대가 50대 쪽으로 계속 편입이 되면은 이게 기울지 않겠냐? 왼쪽으로 기울지 않겠냐? 무게추가 기울지 않겠냐? 즉 앞으로는 기성세대, 우리가 말하는 보수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느낌을 제가 요새 받고 있어요. 30대, 40대의 변화는 거의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즉, 386 세대는 19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광주 사태, 민주화 운동, 그리고 거기에 묻어들어온 소위 주사파라는 친북 이념에 물들어가지고 좌경화가 되었다. 그 세대가 지금 50대 초반부터 40대에 걸쳐 있다. 바로 그 밑을 이어받아 가지고 1990년대부터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 즉 30대가 자랍니다. 그 밑에는 또 반역적 한국사 교육을 받은 세대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20대, 30대, 40대가 좌경화 쪽으로 딱 줄을 서고 있다. 그게 가끔 우리가 20대의 변화, 20대가 군대에 가니까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에 20대는 달라지고 있다 하는 기대를 우리 갑니다. 사실 그거는 잘 국가나 이 기성세대가 잘 지도를 해야 그 20대를 구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은 연못에 돌 던지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기본적인 큰 인구 구조의 변화는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세대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세대의 변화는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대가 바꾸는 겁니다. 세대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5.16을 일으킨 세대가 누구냐? 30대, 40대입니다. 5.16 주체 장교들 30대, 40대. 그 사람들 정부 잡으면서 몰아냈던 세대가 주로 민주당 이런 사람들, 그때 나이를 또 보면요 50대, 60대입니다. 약 20년의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김종필 씨가 36살, 박정희 44살, 장면 이런 사람들 다 60대 초반. 연보수는 마찬가지. 그걸 비교를 해보면은 바로 이 세대 교체라는 게 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30대, 40대의 패기 있는 장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바로 20대, 30대, 40대의 좌경화된 세대가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위에 기성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그 거대한 조류의 변화 속에 배처럼 떠있다. 배 위에 떠있다. 부평초처럼 떠있다. 밑에서 조류와 해류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디 조선일보 황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해가지고 천마디가 신서민 정책에 뭐 10조를 쓰겠다. 10조 이렇게 그냥 제목을 보고 나왔어요. 신서민 정책에 10조를 쓰고 감세 세금 줄이는 건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조는 어디서 만드냐? 10조는 어디서 만드냐? 기업이 벌어야 됩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요. 기업이 돈을 벌게 하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세입니다. 감세 정책이 오히려 증세를 유도한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가장 확실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을 줄이면은 생산 활동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 지금 어디에도 누구도 돈 쓰는 이야기만 하고 돈 거두는 이야기만 해요.